끊어진 목걸이. 영미야, 고모한테 뽀뽀해주지 않을래? 혜령은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나서 조카 딸한테 두 팔을 벌려 보이면서 말했다. 그녀는 매우 기분이 좋았고 그 좋은 기분을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조카 딸과 나누고 싶었다. 뽀뽀는 뭘, 화장 지워질라. 어여 가봐. 시간 늦지 않겠으리. 현관까지 따라 나와 앞뒤로 아래 위로 요모조모 혜령의 매무새를 지켜보고 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면서 혜령을 문 밖으로 내몰려고 했다. 어머니는 오늘따라 활짝 핀 모란처럼 아름다운 딸이 내심 흡족하면서도 또한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뚝뚝 떨어져 버릴 것 같은 방정맞은 위기의식 같은 걸 어쩔 수가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혜령은 내일 모레가 서른인 28의 노처녀였다. 남들이 다 나이보다 젊게 봐주는 혜령의 화려한 미모가 어머니에겐 되레 조바심만 더해주고 있었다. 남이 예쁘게 봐줄 때를 놓치면 안 되는데 하는 조바심은 어떤 때는 분초를 다투어 물이 가기 시작하는 생선을 아랫목에 껴두고 있는 것 마냥 다급해서 자다가 일어나서도 소스라쳐 놀라곤 했다. 또 다들 나이보다 젊게 봐주는 게 다행스럽고 고맙다가도 어느 날 폭삭 늙을 것을 속임수로 감쪽같이 위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터무니없는 죄의식을 느낀 적도 있었다. 자녀난 딸을 가진 어머니들 공통의 이런 조바심 때문에 혜령은 맞선도 여러 번 받고 무시로 들락거리는 단골 중매쟁이만도 서너 명이 넘었다. 그러나 혜령의 콧대는 맞선을 보기 시작했던 대학 3학년 때보다 조금도 낮아지거나 노글노글해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별의별 트집을 다 잡아 퇴짜를 놓고는 재미나 했다. 마치 퇴짜를 먼저 놓을 우선권을 잡기 위해 맞선을 본데도 과언이 아닐성 싶었다. 자세히 보니 남자의 콧구멍의 크기가 짝짝이라던가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시시한 게 다 퇴짜 놓을 이유가 되었다. 그러던 혜령이 전 주일에 맞선을 보고 나선 퇴짜를 놓을 생각보다는 저쪽에서 뭐라더냐에 더 신경을 쓰는 희한한 변화를 보였다. 중매쟁이의 말에 의하면 이번 신랑은 집안도 학벌도 인물도 직장도 평범한, 그래서 별로 성사될 기대 없이 갖다 댄 신랑이라고 했다. 너무 고르면 종당엔 배를 고른다는 옛말이 조금도 안 틀리는구먼. 어머니는 이렇게 약간은 섭섭해하면서도 속으론 적이 다행스러웠다. 눈에 뭔가 씌어서라도 성사만 됐으면 싶었다. 혜령이 막내인 어머니인 요즘 들어 심신이 쇠약해졌지만 막내까지 짝지어 놓지 않으면 죽을 자격도 없다는 집념 때문에 눈치 하나는 빨랐다. 이번엔 꼭 뭐가 될 것 같았다. 어머니의 눈치는 틀림이 없어 그 신랑으로부터 다시 데이트 신청이 왔고 고분고분 승낙을 한 혜령이 공들여 화장하고 한껏 멋부리고 시간에 늦을세라 서둘러 나가는 걸 보니 기쁘고 고마울 따름이었다. 이때 영미가 고모한테 뽀뽀를 하려고 쪼르르 달려나왔다. 현관에 선 영미가 입술을 뾰족하게 내밀고 고모를 쳐다보았다. 고 작은 입술이 깨물어주고 싶기에 귀여운 혜령은 짐짓 영미의 입술이 안 닿을 만큼만 고개를 숙이고 영미 약을 올렸다. 3살짜리 영미는 발돋움을 하면서 고모를 끌어당긴다는 게
고모의 목에 늘어진 목걸이를 잡아당겼다. 목걸이 줄이 툭 끊어지면서 쑥색 구슬이 우르르 양회 바닥으로 흐트러졌다. 혜령은 오빠가 인도에서 사다준 그 쑥색 목걸이에 맞춰 쑥색 치마에 흰 면 브라우스를 입고 있던 터라 잠깐 난감했다. 쑥색 구슬은 천연석인 듯 매우 무거웠지만 그렇게 쉽게 끊어질 줄은 몰랐다. 그러나 혜령보다 더 놀란 것은 올케와 어머니였다. 마치 그 작은 사건이 다 된 거나 마찬가지인 혼사에 죄를 뿌렸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어쩔 줄 모르고 어린 영미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처음으로 할머니의 손찌검을 당해본 영미는 자지러지게 울면서 제 엄마에게 매달렸지만 엄마 역시 요 방정 맞은 계집애 하면서 딸을 떠다밀고 현관에 엎드려 구슬을 줍기 시작했다. 그때 올케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미안함이 아니라 차라리 공포였다. 언니 괜찮아요. 그럼 나 다녀올게요. 혜령은 이렇게 말하면서 집을 나서려고 했다. 고모 그냥 가시려고요? 딴 거라도 하고 가시지 않고 참 내 목걸이 빌려드릴까요? 올케가 불이 나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금줄에 빛깔이 꽤 빼어난 비치가 달린 목걸이를 가지고 나와 혜령의 목에 걸어주려고 했다. 싫어요 언니. 면 브라우스에 이런 화려한 건 안 어울려요. 그럼 산호는 어때요? 아니 옥이 괜찮을 거야. 이왕이면 다이아몬드로 빌려주구려. 혜령은 약간 비꼬는 투로 말했다. 그래요. 아주 내 보석함을 공개할 테니 고모가 마음대로 골라요. 실상 일이 이렇게 됐으니 말인데 오빠가 사온 이 돌 목걸이 이거 아주 싸구려예요. 10달러에 5개짜리라니 끊어져도 싸지 뭐유.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혜령은 양해 바닥에 흩어진 쑥색 돌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해외 출장이 잦은 오빠가 사온 그 쑥색 목걸이를 혜령한테 선물로 내놓을 때까지만 해도 올케는 대단히 생색을 냈었다. 이거 빛깔 참 곱죠? 빛의 색깔보다 더 침착하고 고상하잖아요.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주운 보석이래요. 꽤 비싼가 봐요. 딱 하나를 사왔지 뭐예요? 서너 개만 사왔어도 친정 동생이랑 하나씩 나눠 가질 수 있을 건데. 오빠가 처갓줄 생각 너무 안 하는 건 하여튼 알아줘야 한다니까요. 올케가 그 사이에 보석 상자를 통째로 들고 나왔다. 어머니까지 놀란 얼굴로 그 속을 들여다보았다. 결혼할 때 폐물은 꽤 해준 편이었지만 그렇게 많은 폐물을 갖고 있으리라곤 미처 몰랐었다. 혜령은 여자다운 호기심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서 한마디 했다. 혹시 준 보석 없수? 걔는 예전에 한 말을 잊어버리고 펄쩍 뛰었다. 그런 소리 말아요. 난 가짜나 보석값에 못 가는 천박한 돌엔 취미 없다고요.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어때요? 가운데 게 오부고 가장자리 것은. 이러면서 목걸이 하나를 골라내더니 억지로 혜령의 목에 걸어주려고 했다. 혜령은 씁쓸하게 웃으면서 그것을 피했다. 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목걸이 중엔 제일 비싼 건데. 혜령은 구두쇠 올케가 처음으로 공개하고 아낌없이 선택권을 준 보석함을 보면서 노처녀 하나 시집 보내야겠다는 이 집안의 갈망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보는 것 같았다. 자신을
그 비싼 것들을 얹어 주어서라도 하루빨리 치우고 싶을 만큼 값어치가 하락한 물건처럼 의식해야 한다는 건 쓸쓸하고도 고통스러운 노릇이었다. 혜령은 보석함 속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시계를 보았다. 그 작은 사건으로 지체한 시간은 10분 미만이었다. 그러나 그동안에 철이 들었다 할 수도 있다면 긴 시간이었다. 무거운 돌 목걸이가 끊어져 버린 건 식구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참 잘된 일이다 싶었다. 목고개가 날아갈 듯이 가벼웠다. 여태껏 너무나 자존심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목고개가 자존심과 겸손을 동시에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혜령이 벗은 건 긴 돌 목걸이가 아니라 노처녀라는 편견의 굴레였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노을과 양떼. 강만섭 씨는 비행장에서 곧장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미리 특별한 여행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어서 운전수가 경부선이요, 호남선이요 하고 물어보는데도 못 들은 척했다. 다 왔습니다. 운전수가 체근을 하는 데서 내렸더니 호남선, 영동선 쪽이었다. 그제서야 대전으로 갔더라면 오랜만에 아내의 무덤이나 찾아가 보는 걸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경부선 쪽으로 가기도 귀찮았다. 빈 집에 돌아가기가 싫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었다. 방에서 아들이 한 마지막 말이 찬바람처럼 그의 가슴을 썰렁하게 하고 지나갔다.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세상가 드셔서 행복하게 지내세요. 괘씸한 녀석. 그게 홀로 된 지 아비 버리고 처갓집 연줄로 이민 떠나는 아들 녀석이 겨우 할 소리야? 강만섭 씨는 아들이 공항의 북새통에서 용케도 부자만의 자리를 마련하더니 은근하고 만감이 서른 얼굴을 그의 뒤에 바싹 갖다 대고 속삭일 때 그래도 한마디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다. 아버지, 외로우시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세요. 곧 모셔갈 테니까요. 그런데 뭐 세장가를 들라고? 아들 내외가 이민 수속을 할 때도 난 안 간다, 난 빼거라 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막상 아들 입으로 그를 따돌리는 소리를 듣고 보니 외로움이 뼈에 사무쳤다. 그는 매표구 앞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다가 강릉 가는 표를 한 장 샀다. 창가에 앉은 그는 버스가 떠나기 전에 벌써 좌석을 뒤로 제치고 눈부터 감았다. 어젯밤 한잠도 못 잤다는 생각이 그를 서글프게 했다. 나 혼자 어찌 살라고. 가려면 진작 가든지. 간다 벼르기만 하더니 손자 손녀 재롱이 한창 깨가 쏟아질 때 떠날 게 뭐람. 아들 내외의 효성과 손자 손녀가 태어나서 고물고물하는 재미도 모르고 지낸 상배한 쓸쓸함이 한꺼번에 뼈에 사무쳤다. 그러고 보니 강릉행 표를 산 것도 우연만은 아닌 것 같았다. 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아내하고 설악산 구경을 간 게 그들 부부끼리만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행이 되었다. 요새는 늙은 부부끼리 여행도 잘 다니더구만.
우린 어찌 그리 미련하게 살았던가. 그게 다 층층 시하의 맏며느리로 들어와서 어른 모시고 시동생 시누이 치닥거리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니 죽은 아내에 대한 연민으로 코끝이 아렸다. 시부모 돌아가시고 막내 시누이까지 여의고 식구가 단출해지자 아내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일찌감치 며느리나 보자고 강만섭 씨가 서둘러도 아내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다. 당분간 세 식구만 오붓하게 살고 싶다고 했다. 대가족에 오죽 면더리가 났으면 며느리 보고 손자 보는 일조차 반가워할 줄 몰랐을까. 생각할수록 죽은 아내가 측은했다. 처음으로 동부인해서 설악산 관광 갈 때만 해도 이미 병색이 깊을 때건만 어찌나 좋아하던지. 고속버스 속에서 잠시도 입을 안 다물고 소녀처럼 즐겁게 조잘댔었다. 그때도 지금처럼 가을이었던가. 설악산에 닿기도 전에 아내는 대관령 단풍에 미리 황홀해져서 어쩔 줄을 몰랐다. 어느 골짜기의 단풍이던가 유난히 고운 단풍을 보고 아내가 뭐랬더라. 그 표현이 무척 시적이었다는 생각밖에 그게 무슨 말이었는지는 생각날 듯 날 듯 하면서 나지 않았다. 자다 깨다 자다 깨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버스의 흔들림으로 보아 대관령을 지나고 있을 것 같은데도 그는 눈을 뜨지 않았다. 지금도 꼭 그때처럼 단풍의 절정기일 것 같은데 그 아름다운 걸 차마 혼자 보기가 싫어서였다. 어머머, 저것 봐요. 곱기도 해라. 꼭 저녁 노을 같잖아요. 다시 옅은 잠에 빠져들던 그가 번쩍 눈을 떴다. 옆자리에 그의 아내가 곱게 웃고 있었다. 약간 피곤한 것 같으면서도 고운 티가 많이 남아있는 초로의 부인이 그가 눈을 뜨자 얼굴을 붉히고 어쩔 줄을 몰랐다. 실례했습니다. 곤히 주무시는데. 단풍이 하도 고와서 그만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군요. 이를 어쩌죠? 그제서야 강만섭 씨는 그 부인이 그의 아내가 아니란 걸 깨달았다. 그가 여태껏 거들떠도 안 보던 옆자리의 부인을 잠시나마 아내로 착각한 건 잠결인 때문도 있었지만 노부인이 한 말 때문이었다. 그의 아내도 대관령 단풍을 보면서 같은 소리를 했었다. 어머머, 저것 봐요. 곱기도 해라. 꼭 저녁 노을 같잖아요. 그때부터 강만섭 씨는 소년처럼 마음이 부풀기 시작했다. 휴게소에서 커피도 사다가 노부인에게 권하고 불쑥불쑥 말도 시켰다. 갑자기 두 사람 사이의 공기에 감미로운 색깔과 향기가 생긴 것 같았다. 목적지까지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초조한 나머지 그는 더욱 서툴게 굴었다. 그럴수록 노부인은 냉담했다. 그를 깨운 걸 사과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권하는 커피도 마지못해 받아서는 입술만 댔다 떼고는 그만이었다. 그렇다고 강만섭 씨의 주책을 귀찮아하거나 못마땅해 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차라리 그 편이 나을지도 몰랐다. 왜냐하면 부인도 옆자리에 누가 있다는 것조차 의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게 혼자만의 시름에 잠겨 있었다. 강만섭 씨가 애가 닳건 말건
그런 부인의 무관심 속에 고속버스는 어김없이 제 시간에 강릉에 도착했다.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가시라는 안내양의 말이 강만섭 씨의 꿈을 깼다. 남의 남자의 그런 일방적인 주책에 장단을 맞춘다는 건 그가 아는 한국의 정숙한 부인의 도가 아니었다. 그는 뭐라고 사과의 말을 하고 싶어 어물쩡대는 사이에 부인은 온데간데 없이 없어졌다. 그는 공항에서 아들네 식구를 떠나보냈을 때보다 더 황당한 고독감에 몸을 움츠리고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강릉은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었다. 어둠이 하늘과 땅 사이에 혼자 몸뿐이라는 고독감을 더욱 절절하게 했다. 택시 운전수가 꿰는 대로 그는 바닷가 횟집으로 갔다. 한쪽으로는 바다가, 한쪽으로는 경포호가 바라보이는 2층 횟집은 자리마다 10,000원이었다. 곧 자리가 날 테니 합석하시지요. 주인 남자가 이끄는 대로 바다가 면한 창가로 갔다. 고속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노 부인이 회 한 접시와 맥주 한 병을 앞에 놓고 혼자 앉아 있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노 부인은 가벼운 목례만 하고 눈을 다시 바다로 보냈다. 바다에 머문 노 부인의 눈은 눈물 없이도 우는 것처럼 슬퍼 보였다. 강만섭 씨는 노 부인이 그를 알아보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지만 확인할 길은 없었다. 어둠 속에서 밤바다가 희게 부서지고 있었다. 양떼가 한 줄로 서서 밀려오는 것 같군요.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네? 지금 뭐라고 그러셨죠? 노 부인이 갑자기 의자에서 용수철이 튕겨나온 것처럼 화들짝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파도가 꼭 양떼가 줄을 서서 몰려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잘못되긴요. 그렇지만 이상하네요. 돌아가신 주의 영감님도 저 파도를 보며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거참 기연이군요. 아까 버스 속에서 부인이 단풍을 보며 하신 말씀은 먼저 간 우리 마누라가 하던 소리였는데. 그게 정말이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놀라서 어쩔 줄을 모르셨군요. 전 그것도 모르고 별 주책 같은 늙은이도 다 있다 싶었죠. 저에 대해 그런 생각이라도 하셨으니 고맙군요. 전 부인이 나 같은 게 옆에 있다는 걸 느끼지도 못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그건 제가 할 소리예요. 대관령에 올 때까지 선생님은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도 도통 모르는 것 같아서 약간 자존심이 상할 지경이었는걸요. 그 나이에도 남자가 몰라주면 자존심이 상합니까? 어머머머, 제가 그렇게 형편없이 늙었나요? 아닙니다. 특히 아까 대관령에서 단풍이 노을 같다고 할 때의 부인은 꼭 소녀 같았습니다. 역시 우린 먼저 간 사람의 추억을 통해 서로를 볼 수밖에 없군요. 부인, 그래서 나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 지금 오래간만에 행복합니다. 가슴이 소년처럼 울렁입니다. 늙어도 행복할 권리만은 포기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